네, 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도 노회찬 재단 준비위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녹색당 활동을 하고 있고 진보 정당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너지라는 이슈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도 요즘 정의당 분들의 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양평에 계시는 정의당 부위원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양평에서도 지금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이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반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좀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수상 태양광에 대해서 딱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참을 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남해신문을 봤더니 11월 6일 날 망우산 풍력 발전을 두고 전문가 토론회도 하고 그 다음 16일에는 지역 주민 토론회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도도 보니까 찬성 반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풍력 발전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에 대한 이 논쟁이 좀 격화되고 있고 이렇게 붙고 있는데 저는 그 망우산 풍력 발전의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의 입장을 가질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이제 점점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라는 게 찬반으로만 결정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갈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지금 제가 생각하는 에너지 전환과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보면 좋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과 정보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오셨으니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후변화가 매우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폭염도 그랬지만 점점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나타납니다. 올해 우리가 폭염으로 한 50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요. 그 사망자의 상당 부분이 농촌에 계신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노동자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일본에는 태풍이 9개가 지나갔습니다. 9개가 지나가고 지진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거는 7호 태풍 때문에 발생했던 일인데요. 200명이 사망하고 500만 명의 대피 공고가 내려졌습니다. 500만 명이면은 서울 시민의 절반 정도에게 대피 공고가 내려진 건데요. 일본에서는 이번에 태풍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인프라가 현재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상현상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낡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반성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도 겪었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후변화라는 극단적인 현상들,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태풍의 강도 이런 것들이 결국 화석에너지의 연소에 따라서 이 배출이 늘어나면서 지구 평균온도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또 유가가 오르고 어차피 이런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자원이다라는 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일본에서 일어났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있는 24개의 노후 핵발전소 그리고 지금 한빛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노후 핵발전소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100% 사고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해왔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들을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지난해 대선에 나가셨던 심상정 후보께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얘기를 했고요. 녹색당도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환경, 생태 부분에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2012년도에 창당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쓰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현재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국가이고요. 에너지 소비 총량으로 보면 세계 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좁은 국토에 인구는 많고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수입해 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살아온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심지어 석유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재수출하는 석유화학 공정까지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경제를 운영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 경제 운영 방식이라든지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방식이 사실 이제는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서 상당히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파리 협정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24년 동안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교토정서라고 하면은 선진국이 먼저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였고 이제 파리 협정이라고 하면은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을 한 국제사회의 규약인데요. 그게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리 협정에 따르면은 모두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씨 이하로 안정화시켜야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각각의 나라들이 우리는 온실가스 얼마나 줄이겠다라고 감축 목표량을 써서 유엔에다가 다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량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EU 국가들이 얼마만큼 줄이겠다라고 써놓은 양인데 1990년 대비 마이너스 40%를 2030년까지 줄이겠다라고 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1990년대 배출량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40% 가까이 줄이겠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화석에너지 소비량으로 이제 간단하게 등치를 시키면은 1990년대 사용하던 화석에너지 소비량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40%를 깎아내리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은 이번에 이 트럼프가 뛰쳐나갔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고 우리나라도 감축 목표를 지금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은 2025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멈춘다. 석탄 발전소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영국의 전체 전력 중 에너지 비중에서 석탄 발전소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영국 정부의 탈석탄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저 정부의 관료의 이름이 탈석탄 팀장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국은 마지막 석탄 발전소는 보존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걸 이렇게 가동하면서 보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국의 마지막 석탄 발전소였다라는 그 건물 자체를 남긴다라는 뜻이었는데 우리가 저물고 있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독일은 2022년도에 핵발전을 제로로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자동차 시장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각 나라들이 화석 연료에 기반한 자동차의 생산 판매 금지 연도를 설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에 기반한 차량의 생산 판매 금지를 20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의 전환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이 제조업에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사실은 파리 협정이나 온실가스 감축이나 화석 에너지 제로라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지금
이 준비를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정부의 정책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기업들인데요. 기업들이 아예 우리는 목표 연도를 잡고 우리의 물건을 생산할 때 재생가능 에너지 100%로 생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라든지 BMW라든지 GM이라든지 구글 이런 데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움직임을 처음에는 개의치 않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기업이죠. 그린피스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약 2년 동안 삼성이 물건을 생산할 때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높이다라는 압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이 6월 달에 삼성전자가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하기로 일부 이용하기로 해외에서는 100% 하고 국내에서는 지붕 위에 태양광 올려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그 국감에서 그 김현권 의원실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재생가능 에너지 100%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서로가 엮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재생가능 에너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에게 뭔가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들도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이용을 요구받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곳이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140개 정도가 100% 재생가능 에너지를 선언했다면은 국내 기업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전기를 사는 곳은 한전입니다. 한전에 전화해서 나는 녹색당원이니까 나한테 주는 전기는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 높여서 보내달라 라는 요런 상황이 이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높여서 전기를 가지고 물건을 생산하고 싶어도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있는 기업들에게서는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물건을 생산하지만 국내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붕 위에 태양광 올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거대한 파리 협정 얘기를 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100% 기업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실적이 매우 떨어진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아이폰 쓰기 시작한 지가 그냥 이제 한 10년 정도 돼갑니다. 그 10년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동차 시장에서도 전기차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흐름이 상당히 급변하게 다가왔을 때 그게 영향을 줄 것은 저는 고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 위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제나 이런 쪽에 올 때 조선 산업이 힘들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제대로 대비를 못하고 결국 그 상황이 왔을 때 가장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다 잘려나갔었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동차가 어떤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만약에 우리가 방향을 잘 못 잡는다면은 이게 미치게 되는 고용이라든지 경제적 영향이 저는 너무 클 거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규제라든지 환경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기술 수준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준비를 할지 이 고민을 해놓지 않는다면은 10년 뒤에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대비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입니다. 계속 늘어났죠. IMF 때 조금 줄어든 거 외에는 늘어났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주로 어디서 되냐 보면은 파란색이 에너지거든요. 결국 기후변화 문제는 에너지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EU가 1990년 대비 마이너스 40% 줄인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1990년 수준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40% 정도를 깎아내리는 거니까 2030년 경에는 EU의 배출량은 이만큼으로 줄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상황을 EU에 대비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전반으로 에너지 효율을 아주 높이고 석탄 발전소 문 닫고 화석연료 차량 못 다니게 하고 심지어 핀란드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노선, 항공 노선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흐름하고는 정말 다른 양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1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 9천만 톤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이 정도 배출량을 2030년에는 5억 3천만 톤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야 됩니다. 저렇게 내리려면은 실제로 에너지 소비 총량이 줄여야 되고 석탄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석탄 발전소 완전히 확 줄여야 되고 석유라든지 이런 에너지원들 확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에서도 산업부가 있다. 그럼 산업부는 산업계의 에너지 소비 총량과 에너지 전환을 요구를 해야 되고 발전 부분에 있어서도 획기적으로 석탄 발전소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 늘려야 되고 국토교통부가 있다. 그러면은 전 국토의 수송 부분에 있어서 교통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꿔야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건물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을 아예 줄이도록 건설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촥촥촥 진행이 돼도 요 그래프를 달성할까 말까입니다. 정부의 준비 상황은 아마 2025년까지는 그냥 이대로 가다가 마지막 한 3년을 앞두고 이거 우리 유엔에 제출했는데 우리 아직 못 줄이고 있네 큰일 났네 라고 하면서 대책회의하는 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각각의 부처도 기후변화에 관심 없고요. 에너지 전환에 정말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하나고요. 이번에 그 여름에 그렇게 덥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논의는 이거 기후변화인데 온실가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적응을 해나갈까? 이렇게 폭염이 심하면은 농민들도 힘들어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에너지 비용 많이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지는데 라는 이런 논쟁으로 가지 않고 전기요금 폭탄, 누진세 완화라고 해서 실제로 7, 8월 달에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졌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유류세 15% 인하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한국은 차가 있고 이게 제가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또 다르게 얘기하고요. 한국에서는 차가 있고 에어컨이 있어야지 이 혜택을 받는 구조로 이어지는 거.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문제제기 나오면은 전기요금 깎아주고 경제 어렵다 그러면 유류세 인하해주고 이런 정책으로 어떻게 이 그래프를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의 지금 기후변화나 에너지 관련한 대책은 거의 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아무런 신호도 메시지도 대책도 안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속에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신고리 올코기 공론화를 거치면서 이제 국내의 에너지 관련한 논의는 엄청나게 왜곡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걸 보면은 우리도 지금 전기 쓰고 있는데 이 전기를 어떤 에너지원으로 얻고 있느냐라고 보시면은 저희는 석탄에서 40%의 전력을 얻습니다. 핵발전이 30% 정도고요. LNG가 22.4%입니다. 40, 30, 22.4 더하면은
거의 93이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은 거의 핵발전 아니면 화석에너지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태양광 풍력은 OECD 국가 중에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0.3%, 풍력 0.8%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고생가스, 폐기물, 바이오매스, 수력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서 이름은 신재생에너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친환경적인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들어와서 목표를 세운 것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5% 정도가 되는데 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파이를 2030년까지 20%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20%.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파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나겠죠. 20%로. 그러면 누군가의 파이가 늘어나면 누군가의 파이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발전이라든지 석탄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죠. 이 파이가 나눠 먹는 건데요. 많이 먹던 사람은 적게 먹는 걸 절대로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핵산업계라든지 석탄산업계가 강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그쪽은 거의 한 50년 이상 관성으로 세력도 조직도 정보도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조직적으로 저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에너지 관련한 수많은 논쟁들 조중동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 보도가 이렇게 형성된 거고요. 처음에는 이들이 핵발전을 두둔을 하다가 여전히 핵발전이 풀 수 없는 강력한 문제가 바로 폐기물 문제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이 공격의 포인트를 저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돌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태양광에 관련된 태양광 중금속, 그 다음 폐기물, 그리고 산사태로 무너진 태양광 패널, 그리고 산을 뒤덮어서 파괴하는 태양광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언론을 쭉 많이 덮었습니다. 물론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건 아닙니다. 산사태 나서 태양광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가 연속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제 현재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태양광 하면 그 태양광이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가능성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요소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는 좀 많이 박혀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돌아다니는 과하게 포장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폐기물 문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석탄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나오는 미세먼지 CO2에 비하면은 매우 상대적으로 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은 요즘 반드시 피해가지 않는 질문이 태양광에서 나오는 중금속과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와 뭔가 프레임을 짜는데 저쪽이 또 판을 좀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강의에서 폐기물과 중금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가던 그대로 이 몫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지 뭔가 새로운 아이가 나타나가지고 몫을 차지하는 거를 원치 않죠. 그리고 다들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가던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전환을 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 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건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아주 포장을 하기로는 아주 멋있게 신규 설비 95% 이상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런 표현들 국민 참여형으로 발전 사업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들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정말 메시지의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민 참여할 수 있는 기반과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기반과 정책적인 내용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 너무나 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형 태양광을 확대하고 농가 태양광을 확대하고 공공 민간 주도로 대규모 프로젝트도 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이렇게 멋지게 멋들어지게 쓰여진 말들이 현장에서 구현되냐라고 하냐면은 전혀 현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재생가능 에너지에 있어서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재생에너지 관련한 제도라든지 계통이라든지 이게 진짜 질 좋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지 또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입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일부라도 풀지 않는 한 재생가능에너지 3020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덴마크가 전체 전력의 한 절반 정도를 태양광 풍력으로 얻고 있습니다. 특히 덴마크는 풍력 자원이 좋아서 전체 전력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재생가능 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50%를 차지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덴마크의 1980년대에 발전소 입지를 보면은 덴마크도 대형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재생가능 에너지가 덴마크 전체 전력의 50%다라는 것은 오른쪽 그림처럼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 곳곳에 크고 작은 태양광 풍력발전 단지가 곳곳에 들어서는 겁니다. 점처럼 아주 곳곳에. 자, 그러면은 덴마크라고 이 반대 의견이 없었을까요? 이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반대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은 아닙니다. 영국도 있었고 독일도 있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재생가능 에너지 입지에 대한 반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곳들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풀었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말 중앙 집중식으로 발전소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지까지 보냈습니다. 매우 불평등한 구조 맞습니다. 보면은 핵발전소 들어서 있는 4개 지역, 그리고 우리 하동에도 있지만 충남에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의 50%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에 있는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당진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진 시민들이 하동에서 겪고 있는 그 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거기도 똑같이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 전력 방식은 대형 핵발전소, 대형 석탄발전소 특정 지역에 몰아놓고 또 부지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 지정된 곳에 계속 집어넣습니다. 송전망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런 방식으로 해왔고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도시까지 초고압 송전탑으로 당기면서 그 송전탑이 지나가는 밀양이라든지 이런 지역 주민들에게 또 고통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가해 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핵발전소도 안 짓고 석탄도 안 지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조기 폐쇄까지 가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요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서 필요한 전력이라든지 에너지 수요 자체를 확 끌어내리는 거. 그래야지 어떤 설비든 덜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력한 수요 관리 기조가 필요하고 그 수요 관리 기제를 하려면은 전기 요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요금을 건드리지 않고 수요 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요금은 어떤 정부도 건드리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논쟁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까봐 서둘러서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사실은 수요관리 효율화 이 부분의 신호를 거의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될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지금 쓰면서 낭비하는 구조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금 제도라든지 시장 제도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수요 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 그런데
요금 제도를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바로잡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현재 우리의 이 숙제입니다. 자, 이제 수요 관리 측면이 이거라면은 두 번째는 실제로 곳곳에 재생 가능 에너지가 늘어나야 됩니다. 아까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재생 가능 에너지가 20%를 차지하려면요, 약 50기가 정도의 태양광 풍력 발전소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50기가는 핵발전소 1기가짜리 50개 규모의 태양광 풍력 발전기가 우리나라 곳곳에 이제 들어서야지, 그제서야 우리나라 전체 전력이 20%가 되는 겁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저도 예전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탈핵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탈핵하자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탈핵해야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우리는 탈핵도 하고 석탄도 또 줄여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수요 관리와 재생 가능 에너지의 증가인데, 수요 관리는 전기요금에 막혀 있고 재생 가능 에너지 증가는 이 지역의 입지 갈등에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딱 어디에 이렇게 붙잡힌 상황인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요금 문제도 논의해서 풀어야 되고 입지 갈등도 논의해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태양광 때문에도 그렇고 풍력 발전 때문에도 그렇고 많은 급증하는 태양광 곳곳에서 갈등 속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는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이 문제가 이렇게 막 발생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현재 정부의 또는 산업부의 관료들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다급함이라든지 정말 이걸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은 원인이 뭐고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지금 현재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거의 금융과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로 방치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를 밤낮으로 이제 막 고민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현재 우리 산업부 관료들은 그것밖에 안 해봤어요. 핵발전하고 석탄 중심으로밖에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고 작으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곳곳에서 번져나가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양상을 어떻게 대처하고 대비하고 또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간절하게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도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수상태양광도 보면은 수상태양광의 주요한 이 관리를 K워터라는 수자원공사, 사대강 때문에 한이 좀 쌓여있는 K워터와 농어촌 공사가 합니다. 그런데 이 수면도 우리 모두의 공유 자산입니다. 근데 지금 K워터도 그렇고 농어촌 공사도 그렇고 이 한 몫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걸로 자기들의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 신재생 에너지 갈등, 저는 이런 문장도 읽었어요. 지역 어르신이 어떡하노, 저 태양광 들어오면 나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 나아리의 어르신, 그 경주의 핵발전소 주변에 살고 계시는 나아리 어르신들이 핵발전소 때문에 내가 빨리 이 땅을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태양광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야 아니 태양광은 핵발전보다 훨씬 덜한데 이지만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만큼의 무게로 다가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워낙 여기 보시면은 다들 태양광 발전소 지자체로서도 이게 너무 갈등이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자체의 이격거리, 개발행위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이 허가 내주는 폭을 매우 좁혀놨습니다.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어디고 안 되고 어디고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정부는 재생가능 에너지 2030년까지 20% 해야 되니까 지자체에다가 이격거리 규제 없애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자체는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우리 못 없앤다 라고 하고 있고, 지금 딱 논의가 이렇게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재생가능 에너지 허가 관련해서는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쭉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에서 많은 결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지자체들도 특정 지자체들을 빼고는 태양광 풍력 이런 거 반기지 않습니다. 왜? 워낙 민원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이전에는 특정 영광군이다. 그럼 영광군하고만 핵발전소 관련해서 협상을 했다면은 이제는 전국에 곳곳에 크고 작은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생가능 에너지는 분산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보다는 기초지자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연 지자체들은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무안군이 이런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앙정부가 이 운영 지침 폐기하라고 하니까 지난해 8월달에 폐기를 했더니 무안군 폐기됐다라는 소문이 들면서 정말 한 1000건의 태양광 발전 신청이 들어오고 그 지역 땅값이 또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안군이 깜짝 놀라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례를 들면서 정부에게 지자체들 보고 이격거리 규제 폐지하라고만 하지 마라. 결국 무안군 같은 사례가 되풀이된다. 왜 지자체가 재생가능 에너지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지 원인을 찾아서 해법을 제공해야지 이격거리 규제 폐지만이 답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저는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지자체의 절대적인 인력난입니다. 기초지자체에 이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담당하는 사람 한 명? 근데 한 명이 또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태양광 풍력 관련해서 업무는 늘어나는데 이걸 다룰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것은 오해이고 어떤 것은 진실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확산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랬을 때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아주 센 주민들, 이걸로 뭔가 이 보상금을 좀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주민들도 있고, 사업자 중에서도 매우 악성인 사업자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아끼는 산에다가 이 약을 쳐가지고 나무를 다 죽이고 거기에 태양광 설치하는 정말 악덕업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주민과 이 개발업자가 아무런 중재자 없이 둘이서 싸움이 시작이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증폭이 되거든요. 누군가는 중재하고 누군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현재 지금 안 보이는 게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 외지인이 많은 거예요.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공간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은 채 태양광이 돈이 되니까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런 외지인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접근해서 풀지 않으면은 이 재생가능 에너지 신축 갈등 못 풀어요. 그런데 과연 현재의 정부 구조에서 그걸 풀만한 여력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거는 기초지자체들이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없는 지자체들을 제가 비교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기초지자체들의 여러 가지 기능이, 행정 기능이 있는데 에너지 행정 기능은 매우 약해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산업부가 다 하니까. 광역도 에너지 행정 기능이 약한데 기초는 얼마나 더 약하겠어요. 그러면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문성이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재생가능 에너지 3020이 되면서 요구는 이만큼, 일감은 이만큼 막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226개의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그 지자체가 에너지 조례가 있다는 거는 그래도 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한 기초라고 할 수 있고요. 조례가 아예 없는 곳은 진짜 에너지가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지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으로 서울, 경기 쪽으로 되어 있고 실제 재생가능 에너지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조례도 안 갖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행정 기능과 역량이 쌓이기 전에 이 과도한 이렇게 재생가능 에너지 시장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껌껌이 이 지역이 태양광이 된다, 풍력이 된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에너지 전환은 해야 되는 일이고 핵발전소 줄여야 되고 석탄발전소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 재생가능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고 했을 때 한 4가지 정도의 대안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에너지 행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에너지 담당자 많아져야 됩니다.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가 들어왔을 때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경제나 일자리와 연계되는 것이어야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발전 사업자들 측면에서는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텐데요. 재생가능 에너지가 확산이 되고 이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기술이 자리 잡아야지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보다 태양광 풍력이나 이런 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실제 전환이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갈등 구조는 주민들도 매우 힘들게 하지만 발전 사업자들한테도 발전 사업 하겠다라고 투자하고 돈을 준비해 놨는데 갈등으로 6년 정도 사업을 못하면 그 업자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 사업자들에게도 그 지역이 타당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면은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 기간을 줄여줘야지 이 사람들이 안 망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고 동시에 행정 기능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지역 에너지 센터가 있어서 특히 농촌 지역은 지역 주민들에게 투자하세요 라고 해도 그분들이 돈이 없는 경우도 많고 매우 고령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지역별로 에너지 정책을 할 때 대상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런 정책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제공이 되려면은 지역 에너지 센터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지역에 맞게 디자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들을 보면은 탈원전 한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원전 산업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같지만 여전히 돈과 예산과 조직은 기존 전통 에너지 시스템에 많이 가 있고 그나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과가 하나 생긴 겁니다. 과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재생가능 에너지 3020을 하겠다? 이거는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조직도 바뀌어야 되고 그 조직에 맞게 지자체, 기초, 그 다음에 광역 조직도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역의 에너지 자치, 지역의 에너지 분권, 지역의 에너지 전환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동안 산업부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에너지 정책의 핵심 역할들을 지자체와 지역으로 좀 가지고 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선거 앞두고 모든 이 정당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을 어느 정도 할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공약을 내세요라고 물었고요. 그래서 봤더니 강력 당선자들 중에서는
총 한 8명 정도가 에너지 전환 정책 열심히 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로서는 어떤 에너지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지, 지금 보면은 서울은 에너지 공사가 있고 경기도, 충남, 전주 이런 곳은 지역 에너지 센터를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을 좀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신재생 에너지 2030년까지 2030년까지 20%인데요.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어떤 상황이 또 전개가 되냐면은 이제 국가가 계획을 새로 짜고 새 정부가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광역도에다가 너네들 계획 다 새로 짜라 라고 했더니 모든 지자체가 국가 계획에 맞춰가지고 다 2030년까지 20%의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되지도 않고 상황상 어떤 지자체는 20% 못하는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접근해서 단순하게 계획을 만든다라는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에너지 행정 기능이 강화되려면은 단체장의 리더십, 그 다음에 전담 조직, 예산, 계획, 조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해 군수가 이게 재생가능 에너지 복잡해,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고 갈등이야, 나 안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좋은 계기로 만들어서 풀어갈 수 있을까? 그럼 우리 남해군은 남해군 전체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얼마나 되고 남해군의 에너지 소비 총량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석유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발전소의 발전량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우리 남해군에 태양광 풍력을 한다 그러면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거기에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하고 목표를 잡고 남해군의 에너지 자립 계획을 좀 세우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껌껌이 찬성 반대가 아니라 남해군의 에너지 전환 종합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전문가 집단한테 우리 계획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와 계신 또는 남해에 있는 여러 정당이나 시민사회와 함께 남해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포인트는 이거다 라고 여러 토론회를 거치면서 저는 큰 그림을 좀 한번 같이 짜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재생가능 에너지나 설비가 들어왔을 때 그게 우리의 자산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요즘 뭐 시민 자산화, 시민 주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햇빛 펀드 이런 거 해가지고 서울은 건물 지붕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붕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만든 게 바로 지하철 차량 기지입니다. 지하철 차량 기지니까 지붕이 얼마나 넓겠어요. 거기에 4메가 정도 태양광 설치할 수 있고 4메가 태양광 설치하는데 82억이 드는데요. 시민들로부터 82억을 조달을 받아가지고 태양광 설치하고 거기에 생산한 전기 팔아가지고 그 수익을 연간 4.3%로 시민들한테 돌려줬어요. 그래서 업자들이 이렇게 뛰어들고 막 난리를 부리는 거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들을 너무 개인 사업자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경험을 해보는 거. 그래서 우리 공공의 공간 지붕이면은 거기에 태양광 설치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이런 사례를 만들 수가 있고요. 먼저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라고 해서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 도민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특정 개발업자가 거기다 태양광 풍력 발전기 뽑았다고 해서 그 수익을 모두 그 발전 사업자가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만든 게 2013년부터는 풍력 발전 단지 대상으로 매출액 7% 정도를 지역에서 받아가지고 그 7%를 지역에서 에너지 복지 기금으로 쓰게 하는 제도를 마련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신한군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조례를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산업단지에도 협동조합형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거는 경남이 좀 앞서 나가서 잘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철도시설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나 코레일 같은 곳에서 이 공간을 내주고 거기 협동조합으로 태양광 해라 라는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가 상하수도 설비 여기가 상하수도 그 물 있는 데잖아요. 여기에 지붕을 값싸게 임대 주고 협동조합이 거기에 태양광 설치해서 수익 배분하는 모델로 충분히 이런 방식으로 설계들이 가능하고, 농촌 태양광도 여러 고민이 있지만 농사와 태양광을 같이 할 수 있는 모델, 이건 일본 사례고요. 그리고 도시에서도 농촌 지역에 막 태양광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도 생산을 해야 되고 도시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게 또 태양광이기도 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 다리 위에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서울에서 많이 시도하는 거는 아파트 지붕 위에도 올리지만 아파트 직벽 사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태양광을 올리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모색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한군도 워낙 갈등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대한 조례안. 여기에 따르면은 군수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개발 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신한군에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한 군수에게 자, 이게 우리의 개발 이익 공유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고 안을 제출하고 그 안이 있어야지만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공유의 퍼센티지는 여기 보시면은 주민과 신한군의 참여 지분은 발전소 설립 법인 등의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하고 발전소 법인 등의 지분율의 30%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30% 주민 참여라든지 지역 참여를 안으로 걸어놓은 겁니다. 물론 이 조례안 가지고도 여전히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도 이 조례안 자체만으로 매우 훌륭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기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가서 또 얘기도 더 많이 좀 들어봐야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이런 시도들에서 지역 공유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는 저는 매우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덴마크나 독일 같은 경우가 이 재생가능 에너지 입지 갈등을 풀어갔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지역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풍력 발전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게 하는 방식들, 그리고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풍력 발전의 최대 20%의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물론 만약에 풍력 발전기 프로젝트가 1,000억짜리다. 그럼 거기에 막 20% 하면은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있죠. 지역 주민들이 그런 돈이 어디에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돈은 여기서는 지역 금융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계해서 풀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덴마크는 원래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한데 거기에서도 풍력 발전에서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중심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아까 점점이 찍혀 있는 그런 풍력 발전기의 소유와 운영 주체가 지역 주민들이 되게 했다라는 것들은 저는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저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건데요. 주민들의 이 공유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직접 소유 운영, 지분 투자, 임대, 펀드, 공동체 기금, 보상금, 정기요금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보상금으로 정리가 됩니다. 한 번 협상해서 얼마 지역 개발 기금 받고 정리가 되는데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더 깊숙이 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행정 절차 간소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자들에게도 갈등이 길어지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준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이고요. 지역에너지센터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여기는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녹색 서비스, 집수리 단열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여기는 좀 덜한데 저기 강원도 이런 쪽은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집수리, 난방비, 단열까지 연계되는 그런 모델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되려면은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지자체도 역할을 해줘야 되고 발전 사업자들도 살아남아서 에너지 전환 경제 생태계의 일원이 돼야 되고 그 속에서 지역 주민들도 참여가 가능해야 되고 이런 좋은 그림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현재 한국 상황이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좋은 그림이나 기반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상황이 많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전국의 갈등으로만 이 재생가능 에너지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하면 요즘 바로 연관 언어가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지혜롭게 풀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3주 전에 덴마크에 있는 에너지 자립섬 삼소섬을 다녀왔어요. 정말 이쁘고 자연이 그대로 남겨진 섬이었는데 그 섬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 자립을 합니다. 해상풍력 10기 그리고 육상에 한 8기 정도 그 다음에 농사 짓고 남은 집트 태워서 지역 난방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과 전기차 이런 모델로 인구가 한 4,000명 정도 사는 섬이었는데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립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섬에 갔을 때 제가 이게 커피로 만든 에너지 자립섬 삼소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붙이니까 사람들이 뭐 커피 찌꺼기를 그걸 뭐 에너지원으로 썼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커피는 그게 아니라 그만큼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분이 이 섬에 자립을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이 10년 동안 자립을 이룰 수 있었던 거는 이분이 또 지역 주민이었거든요. 지역에서 감자 농사 짓는 농부였고 이분이 에너지에 이제 꽂히면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둥글게 앉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딱 그 섬의 지도를 갖다 놓더라고요. 우리로 치면은 남해군에 이렇게 나비 모양의 지도를 이렇게 판때기를 딱 갖다 놓고 처음에는 전문가들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야 우리 섬이 자립하려면은 어떤 에너지원을 이용해야 되고 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느냐 라고 해서 플랜을 가지고 오게 했대요. 플랜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저희가 동그랗게 앉았더니 자 이 중에서 전문가 나와봐라. 자 우리 섬에는 해상풍력 11기 그 다음에 지역난방 발전소 3개 육상풍력 3기 3개의 사이트 자 이거를 설치해야지 우리 섬이 자립 가능하다. 당신의 공학적인 배경으로 어디가 최적지인지를 한번 놓아봐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갔던 선수 중에서 에너지 기술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이분이 그러면은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이게 최적지겠네 라고 이렇게 놓았어요. 놓았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이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당연히 전문가들의 도움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요건들이 돼야지 생산량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만든 이 그림을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낳은 최적지에서 철새가 지나가는 지역은 요만큼 거리를 옮기고 또 동네에서 좀 가까워서 여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또 요만큼 옮기고 일단 이렇게 이 동네 사람들의 의견과 얘기를
들으면서 위치 조정을 한 거예요. 위치 조정을 하고 거기서 또 이 정도는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돈 벌 수 있겠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할게 라고 하면서 농민들이 운영하고 되는 발전소도 이렇게 몇 개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논의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삼소섬에서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에너지 생산의 최적지가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의 최적지다. 이런 얘기가 저도 상당히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면 저도 우리나라 섬 많이 다녀왔거든요. 마라도, 가파도 이 에너지 자립섬 만든다라고 하면서 쏟아부은 돈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들 왜 한국에서는 자립섬이 실패하고 삼소섬은 성공을 할까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시간을 안 줘요. 일단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다들 자기 임기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삼소섬은 10년을 줬어요. 10년 안에 준비해라 라였던 거고 우리는 하라 그러면은 1년 안에 2년 안에 또는 어떤 행사에 맞춰가지고 가파도가 대표적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 총연맹 국제회의가 하니 그때 왔던 사람들이 답사할 수 있게 자립섬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졸속으로 난리가 났거든요. 시간을 안 줘요. 그 다음 두 번째, 전문가들이 세운 계획이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효율성 기반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설치해야지 제일 잘 나오는데 이걸 왜 바꿔? 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행정감사나 사무 들어가거나 국회의원들 질의할 때도 아니 왜 생산량 최적지가 아니라 왜 이게 옮겨졌냐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공무원들도 초기에 전문가가 만들어진 그 용역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면서 이거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은 정말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지역 주민들은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공학적인 계산에서만 나온 입지 선정 결과를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5% 줄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여기다. 그러면 거기에 저는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에너지 소장 에너지 얘기하기 전에 수요 얘기해야 되고요. 다 이걸 원해요. 싸야 돼요. 안전해야 돼요. 충분해야 돼요. 이런 에너지는 없어요. 어떤 우리 필요에 따라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면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다들 완벽한 에너지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싸고 안전하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는 없다. 근데 그 수많은 에너지원들 중에서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진짜 괜찮은 건지를 서로가 판단하고 조정해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이고 그것이 순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저도 한 에너지 전환의 현장에서 한 1년을 하고 났더니 우리 에너지 전환 할 수 있을까? 너무 첩첩산중인데 사람도 너무 없고 이 준비도 너무 안 돼 있고 그런데 이게 뭐 다른 나라들이라고 1년 만에 전환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전환으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합의해 가면서 앞으로 이런 회의와 논의를 수백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수백 번이 뭡니까? 수천 번, 수만 번 곳곳에서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에너지 정책은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조직이 이렇고 이렇게 몇 가지 질문 경상남도 이번에 도지사 되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좀 받아낸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내년에 경상남도 지역 에너지 계획을 새로 수립합니다. 경상남도의 계획을 새로 짜는 거죠. 이때 여기 정의당도 그렇고 녹색당도 그렇고 경남의 에너지 계획에 개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남해군이 에너지 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논의를 하면서 군수에게 제안을 해서 남해군의 에너지 관련한 계획을 우리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같이 한번 짜보자, 이런 제안을 오히려 좀 역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빛반사라든지 온도, 전자파, 중금속, 폐기물 이런 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본 거라서 나중에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